최근에 유럽을 다녀왔어요. 북유럽. 이게 그중에서 북유럽 굉장히 어울리지 않죠. 저 김보엽 기자와 북유럽을 다녀온 정청래 전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국제 정치인 정청래입니다. 북유럽을 왜 다녀오신 겁니까? 김보엽 기자도 여기서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찍어줬어요. 그걸 올리려다가 내 중심으로 제 걸 올렸는데 여기는 스웨덴의 단골 사진 촬영지래요. 아, 따루도 있네요. 핀란드와 스웨덴은 따루가 같이 다녔어요. 따로 다니지 않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핀란드, 스웨덴 복지, 교육 이런 것도 실시간으로 강연도 하고.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도 혹시 핀란드, 노르웨이 가시면 북유럽 가시면 꼭 의원님 타보시라고 눈이 왜 이래요 지금? 권유하고 싶은데 헬싱키에서 스톡홀름까지 크루즈가 갑니다. 근데 크루즈를 탈 때 그냥 막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화해가지고 파는데 근데 사진사들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스스로 막 상상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저는 억만장자 한마디로 부티가 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눈빛은 아니 보스 같은. 이런 부티라고 할 수 있어요. 중국에 졸부도 있잖아요. 처음 해외여행 나와가지고 그 표정에 가까운데. 인상적이었던 것이 6만 5천 톤급 크루즈인데요. 뭐 나이트클럽도 있고 안에 굉장히 큰 배예요. 그런데 이 배가 딱 오후 5시 스웨덴에서 핀란드로 가는 예. 실자 라인이요? 그렇죠, 맞아요. 예. 뒤쪽에서 같은 규모의 크루즈가 계속 따라와요. 한 4km 떨어져서. 그래서 1시간 후에 또 따라오나 가보면 똑같은 속도로 따라와요. 눈에서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근데 그게 항상 그렇게 쌍둥이로 운항을 한대요. 같은 시간에 출발해서 같은 시각에 도착하고. 왜 그런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저희가 탔던 크루즈 배가 대형 사고가 한번 났었답니다. 옛날에. 그래서 많은 인명이 희생됐대요. 그래서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얼른 구조하라고. 그래서 그거는 바이킹호였죠. 네. 바이킹호가 뒤에서 한 4km 정도 앞에 크루즈를 보면서 같은 속도로 따라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짧은 거리가 아니라 밤새 운행하는. 밤새 운행하는데 그래서 서로 협력하면서 운항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하고 생각이 좀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유럽을 다녀오신 다음에 배운 게 뭡니까? 배운 것은 애프터스쿨. 덴마크가 행복지수 1위거든요. 전 세계. 참고로 노르웨이는 방과 후 학교는 아닌 거죠. 그렇죠. 애프터스쿨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더라고요. 중학교까지 다니고 고등학교로 바로 진학을 안 하고 1년간 쉽니다. 근데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대안학교 같은 그런 사교육기관이에요. 근데 사교육기관인데 굉장히 공적인 역할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체능도 배우고 캠핑도 가고 자전거 하이킹도 가고 그런 학교를 거치는데 덴마크 전체 학생의 한 20%가 중간에 1년 쉬는 이 애프터 스쿨을 다닌다고 그래요. 그거는 의무는 아니고 선택으로. 선택이죠. 선택이고 기숙학교.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자기 미래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스웨덴에 갔더니 실제로 지금 거기도 복지 정책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레벨업을 시킬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실험을 하나 하고 있더라고요. 2,000명을 국민 2,0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분들에게 한 100만 원 정도를 줘요. 아, 거기는 핀란드, 스웨덴. 그 일이 뭐였죠? 핀란드, 켈라. 켈라. 예. 그래서 2,000명을 돈을 주고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대요. 그래서 실업급여 그런 경우를 어떻게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나 그 조사를 마치고 다시 새로운 복지 정책을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예. 실제 그 정책을 미리 대상을 선정해가지고 무작위로 네. 실험해 본다. 네네. 기본소득을 줄 경우에 노동의욕을 잃어서 일하지 않고 놀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소정의 집단 한 2,000명 정도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본 뒤에 확대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노르웨이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노르웨이가 1인당 GNP가 10만 달러가 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물가가 굉장히 비싸요.
취지는 헛돈 쓰지 마라, 이런 게 국가 정책의 취지랍니다. 물가가 비싼 이유가 예. 헛돈 써지 마라. 제가 오슬로 시청 앞에서 국정감사 갔을 때 식사를 함께 했는데 국회 전문위원이 그래요. 의원님 이거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냥 우리 보면 비빔밥 정도예요. 12만 원. 비빔밥 한 그릇에요? 예, 한 그릇에. 12만 원이요? 그 정도 돼요. 사람이 살 곳이 그러니까 비빔밥은 아닌데 하여튼 그 정도로 그냥 평범한 식사였는데 그 정도 한대요. 그래서 이유는 그러니까 사 먹지 말라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근검 절약을 강조하는데 국가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노르웨이가 석유 매장량이 아마 탑5 안에 들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석유를 안 파요, 지금. 그 이유를 물었더니 미래 후세대들을 위해서 지금은 안 판다. 이런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혹시? 식당 주인한테 들은 거 아니에요? 가이드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노르웨이는 실제로 이제 우리 교포가 이제 어르신 70이 훨씬 넘으신 분인데 생활 능력이 안 계시대요. 근데 그거는 입증을 해야 돼요. 실제로 수입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없다. 이거 서류를 수십 가지를 이렇게 제출을 하고 증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한인 회장이 그걸 막 도와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인정을 받았대요. 그래서 한 달에 250만 원씩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지급을 한답니다. 경제 능력이 없다는 걸 입증하고 나면 네네. 노년층이 의원님이 전직 의원 자격으로 스웨덴 집권당의 현직 의원과 1시간 정도 간담회를 했거든요. 대단히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 늘 복지 얘기하면 보편 복지, 선별 복지 이 논쟁이 있잖아요. 필요한 사람만 주지 왜 이건희 손자한테도 주냐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그런 논쟁이 없었냐 과거에.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한 50이 넘은 분인데 60이 넘어 보이던데. 아 그러던가요? 근데 이분이 그런 논쟁이 자기가 정치인으로 있었던 시절엔 없었고 지금도 간혹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전혀 공감을 얻지 못한다. 정신 나간 소리. 예, 정신 나간 소리 하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것 중에 아동수당 지급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스웨덴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요. 16세까지 월 15만 원을 주는데 부모한테 안 주고 직접 학생 통장에 직접 꽂아준답니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모아서 뭐 여행도 가고 뭐 자전거도 사고 뭐 취미활동도 하고. 용돈을 국가가 주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15만 원씩 16세까지. 그리고 아이가 늘어날수록 그 액수가 많아지고. 짭짤한데? 그리고 저는 좀 관심이 있었던 게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 들고 나오면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별로 공감을 못 받았지만.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숫자를 물어봤습니다. 스웨덴 국회의원. 근데 384명? 349명. 정확하게 하나도 없어. 350명 정도 되는데 인구 1000만입니다. 근데 우리는 5천만이잖아요. 그럼 스웨덴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곱하기 5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한 1700명 정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가 새정치나 또는 개혁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특이했던 것은 저는 스웨덴이 국회의원 청렴하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뭐 깨끗하고 해서 우리의 롤모델쯤 생각하는데 의원회관을 쭉 지나가면서 봤더니요. 방이 5평 정도 되고 보좌관이 한 명도 없습니다. 보좌관을 공유한대요. 6명당 1명 보좌관이 필요한 일에 따라서 공유한다고 그러는데 일의 효율성이 있겠어요? 행정부를 뭐 견제하거나 뭘 국정감사를 하거나 혼자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 국회의원한테도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인턴 포함해서 10명인데 의정활동을 해보니까 그것도 부족하더라. 예를 들면 교문위 같은 경우요. 교육부 산하, 문화부 산하의 부속기관이 합치면 한 100개 정도 돼요. 근데 실제로 국정감사에 투입이 되는 보좌관은 사실상 4명이에요. 그 4명이 100개의 기관을 다 들여다보고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잘못해서 뭐 세비도 줄여야 된다, 뭐 수도 줄여야 된다, 보좌관은 왜 이렇게 많냐,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일해서 예산을 제대로 콕콕 찍어서 감시를 하면 헛된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그 보장 월급의 이상의 효과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뭐래요,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뭐 어떤 일을 같이 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렇게 사람 보좌할 만한 인력이 생기면 나는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일을 줘야 될지 모르겠다. 국회의원이 뭐 한대요, 그럼, 거기선?
그러니까요. 깊이가 없어, 깊이가! 그래서 한 명이 실제로 복사하고 뭐 이거 청소 이런 거 다 해 혼자. 네. 그런 시간이 오히려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명으로도 충분하다 할 이유가. 그건 다음번에 물어보고 말씀드리도록. 그래서 월급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800만 원 정도. 월급은 적진 않네. 비슷하네요. 한국보다는 작죠. 한국은 월 1000만 원 정도 하고 이것저것 뛰면 한 900만 원 정도 수령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국회의원들이 별로 할 일이 없는 건지 아니면 보좌관을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건지 아니면 감시 대상이 적은 건지 모르겠는데. 보좌관을 효율적으로 공유하지는 못하죠. 국회의원 6명당 1명이 예를 들면 언론 인터뷰할 때 와서 배석한다든가. 이상하네. 뭐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보 공개 시스템이 잘 돼 있든가 어떤 시청에 가면 전날 시장이 누구를 만나서 얼마짜리 밥을 먹었다 이걸 공개하는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감시 비용이 워낙 적다. 예, 예. 근데 국정감사의 거리를 아예 만들지 않는다? 그런 건 없죠. 그건 불가능하다고 네. 봅니다. 비리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네. 그리고 덴마크의 여러 군데도 갔다. 하루에 3나라를 간 적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까 김총수도 그런 얘기했는데 이제 저들의 반격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이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대에 참 지킴이로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공약집입니다. 민주당에서 낸 건데요. 이 공약집을 보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참조해 보시는데 그걸 어디서 구해요, 근데? 이거 서점에서 팔아요.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공약집까지 팔고 말이야. 15,000원. 아니 실제로 팔아요. 미국에서 경선할 때도 네. 경선 후보자들이 낸 자료집은 돈 주고 사요. 대선이 끝나고 나서 공약집을 서점에서 사는 경우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처음이에요. 네, 처음인 처음이에요. 거지. 이게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만큼 새 시대를 지금 열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읽기 편하게 돼 있고 편집도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시고 이렇게 앞으로 삶이 바뀌겠구나.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와 관계되어 있는 일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비전 12대 약속 그리고 201개의 실천 약속. 그러니까 이제 201개의 실천 약속이 실제로 구체적인 거죠. 의원님, 그건 저희가 서점에서 알아볼게요, 그냥.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보시면서 예측하면서 야당에서 딴소리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대응해 주시면 이건 뭡니까? 오늘 기사 중에서 제 눈에 가장 눈에 띄었던 기사인데 문자 보낸 국민들을 골라서 검찰에 고발했다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국민의당은 더 심각한가 봐요. 태스크포스도 만들고 적극 대응하겠다. 이랬는데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아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국회에서는 반대하지만 전직 장관 모두가 지지하고 장관을 임명해라. 위안부 할머니도 지지 선언하고 무슨 포탈 이런 데서 막 청원운동하고 국제단체. 이런데 이런 경험을 우리 한 번도 못했어요. 새로운 시대로 지금 들어섰는데 아직도 김총수라는 사람은 이걸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한 분석입니다. 새로운 문화에 적응을 못해요 지금. 그리고 표를 주는 유권자인 국민과 전쟁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 전쟁에서는 백발백중 집니다. 그런 거는 백전백패라고 하지 않나요? 압축 요약하면 백전백패라고 그러죠. 백발백중은 이렇게 잘 싸서 맞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문자 폭탄을 보내는 것은 정치인들입니다. 의정활동 자랑질 하려고 수만 통씩 보내요. 그게 폭탄이에요. 그리고 선거 때 뽑아달라고 문자 제일 많이 보내는 게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문자 한 명씩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고발하고, 물론 욕설은 좀 보내지 마세요. 그건 좀 빌미가 되니까. 정당한 국민의 의사표현인데 이거를 법으로 때려잡겠다? 성공할 수 없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갈 시간이군요. 감사합니다. 모마, 미안해. 난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어쩔 수 없는 면역 과민 반응인가 봐. 그럼 어서 알렉스를 불러. 알렉스!
면역 과민 반응엔 알렉스. 면역 균형을 맞춰주마. 달혜야, 고마워. 달의 추출물로 만든 알렉스는 면역 과민 반응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알렉스, 딴지마켓에 있습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최근에 유럽을 다녀왔어요. 북유럽. 이게 그중에서 북유럽 굉장히 어울리지 않죠. 저 김보엽 기자와 북유럽을 다녀온 정청래 전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국제 정치인 정청래입니다. 북유럽을 왜 다녀오신 겁니까? 김보엽 기자도 여기서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찍어줬어요. 그걸 올리려다가 내 중심으로 제 걸 올렸는데 여기는 스웨덴의 단골 사진 촬영지래요. 아, 따로도 있네요. 핀란드와 스웨덴은 따로가 같이 다녔어요. 따로 다니지 않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핀란드, 스웨덴 복지, 교육 이런 것도 실시간으로 강연도 하고.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도 혹시 핀란드, 노르웨이 가시면 북유럽 가시면 꼭 의원님 타보시라고 눈이 왜 이래요 지금? 권유하고 싶은데 헬싱키에서 스톡홀름까지 크루즈가 갑니다. 근데 크루즈를 탈 때 그냥 막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그거는 바이킹호였죠. 네. 바이킹호가 뒤에서 한 4km 정도 앞에 크루즈를 보면서 같은 속도로 따라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짧은 거리가 아니라 밤새 운행하는. 밤새 운행하는데 그래서 서로 협력하면서 운항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하고 생각이 좀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유럽을 다녀오신 다음에 배운 게 뭡니까? 배운 것은 애프터스쿨. 덴마크가 행복지수 1위거든요, 전 세계. 참고로 노르웨이는 방과 후 학교는 아닌 거죠. 그렇죠. 애프터스쿨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더라고요. 중학교까지 다니고 고등학교로 바로 진학을 안 하고 1년간 쉽니다. 근데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대안학교 같은 그런 사교육기관이에요. 근데 사교육기관인데 굉장히 공적인 역할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체능도 배우고 캠핑도 가고 자전거 하이킹도 가고 그런 학교를 거치는데 덴마크 전체 학생의 한 20%가 중간에 1년 쉬는 이 애프터 스쿨을 다닌다고 그래요. 그거는 의무는 아니고 선택으로. 선택이죠. 선택이고 기숙학교.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자기 미래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스웨덴에 갔더니 실제로 지금 거기도 복지 정책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레벨업을 시킬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실험을 하나 하고 있더라고요. 2,000명을 국민 2,0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분들에게 한 100만 원 정도를 줘요. 아, 거기는 핀란드, 스웨덴. 그 일이 뭐였죠? 핀란드, 켈라. 아, 켈라. 예. 그래서 2,000명을 돈을 주고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대요. 그래서 실업급여 그런 경우를 어떻게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나 그 조사를 마치고 다시 새로운 복지정책을.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예. 실제 그 정책을 미리 대상을 선정해가지고 무작위로. 네. 실험해 본다. 네네. 기본소득을 줄 경우에 노동의욕을 잃어서 일하지 않고 놀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소정의 집단 한 2,000명 정도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본 뒤에 확대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노르웨이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노르웨이가 1인당 GNP가 10만 달러가 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물가가 굉장히 비싸요. 취지는 헛돈 쓰지 마라 이런 게 국가 정책의 취지랍니다. 물가가 비싼 이유가 예. 헛돈 쓰지 마라. 제가 오슬로 시청 앞에서 국정감사 갔을 때 식사를 함께 했는데 국회 전문위원이 그래요. 의원님 이거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냥 우리 보면 비빔밥 정도예요. 12만 원. 비빔밥 한 그릇에요? 네, 한 그릇에. 12만 원이요? 그 정도 돼요. 사람이 살 곳이 그러니까 비빔밥은 아닌데 하여튼 그 정도로 그냥 평범한 식사였는데 그 정도 한대요. 그래서 이유는 그러니까 사 먹지 말라니까? 이런 거래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근검 절약을 강조하는데 국가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노르웨이가 석유 매장량이 아마 탑5 안에 들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석유를 안 파요, 지금. 그 이유를 물었더니 미래 후세대들을 위해서 지금은 안 판다. 이런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혹시? 식당 주인한테 들은 거 아니에요? 가이드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노르웨이는 실제로 이제 우리 교포가 이제 어르신 70이 훨씬 넘으신 분인데 생활 능력이 안 계시대요. 근데 그거는 입증을 해야 돼요. 실제로 수입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없다. 이거 서류를 이렇게 인화해가지고 파는데 근데 사진사들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스스로 막 상상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저는 억만장자 한마디로 부티가 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눈빛은 아니, 보스 같은. 이런 부티라고 할 수 있어요. 중국에 졸부도 있잖아요. 처음 해외여행 나와가지고 그 표정에 가까운데. 인상적이었던 것이 6만 5천 톤급 크루즈인데요. 뭐 나이트클럽도 있고 안에 굉장히 큰 배예요. 그런데 이 배가 딱 오후 5시 스웨덴에서 핀란드로 가는 예. 실자 라인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예. 뒤쪽에서 같은 규모의 크루즈가 계속 따라와요. 한 4km 떨어져서. 그래서 1시간 후에 또 따라오나 보면 똑같은 속도로 따라와요. 눈에서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근데 그게 항상 그렇게 쌍둥이로 운항을 한대요. 같은 시간에 출발해서 같은 시각에 도착하고. 왜 그런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저희가 탔던 크루즈 배가 대형 사고가 한 번 났었답니다. 옛날에. 그래서 많은 인명이 희생됐대요. 그래서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얼른 구조하라.